그러면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리와 사고라는 수업이고, 그 논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논증이라고 하는 거, 논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특히 올바른 논증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계속 반복을 하겠지만 논증이라는 거는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말묶음이다라고 바로 조금 있으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규칙이 좀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될 텐데, 간략하게는 전제가 이제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가 없다라고 하는 게 올바른 논증, 특히 연역 논증에서 타당한 논증, 마땅한 논증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렇다면 논증이라는 게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이런 걸로 구성된 어떤 말묶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그때 말하고 있는 이제 말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문장이거든요. 근데 논증에 사용되는 문장이 뭐 아무 문장이냐 되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장이라는 게 있는데 문장에는 최소한 네 가지 종류의 문장이 있다. 그렇다면 그 네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 어떤 종류의 문장이 논증에 사용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종류의 문장은 이제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의문문이라는 거는 뭔가를 좀 알고자 할 때, 그게 사실인지를 판단을 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좀 사용하는 게 의문문이죠. 그래서 예시로는 뭐 우리는 논리학을 공부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 또는 뭐 최근에 희한하게 MBTI가 엄청나게 인기죠. 그래서 MBTI는 과학인가? 우선 이 질문 자체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뭔가를 물어보는 그런 것이 이제 의문문이고, 의문문을 판단하는 거는 보통 물음표가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시면 되겠죠. 근데 물음표가 없더라도 의문문일 수 있다는 거, 그런 건 좀 일상적으로 여러분들 언어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좀 잘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감탄문인데, 감탄문은 어떤 놀라워하거나 뭐 이런 강한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거고, 보통은 느낌표로 끝나지만 이것도 역시 끝나지 않는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우리 뭐 이렇게만 보면은 감탄문인지 알 수가 없는데, 뭔가 격양된 어조로 뭐 논리학을 정말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못하던 그런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가서 외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드디어 뭐 논리학을 공부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이런 감탄문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최근에 인터넷에 뭐 MBTI가 왜 이렇게 인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제 혈액형을 보고 뭐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게 어떤 트렌드화가 돼서, 문화적인 트렌드화가 돼서 궁합이라고 할까요? 보통 연애하고 이게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요즘 뭐 MBTI 궁합이라는 게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은데,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MBTI가 과학인가라는 이 물음은, MBTI가 personality라고 하는 우리 그것도 여러 가지인데, 성격이라는 말이 있고 기질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기질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어떤 성향, 그것도 뭐 성격의 일부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보통 성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후천적으로 우리가 습득된 방식에 의해서 가지게 된 그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질과 성격을 좀 구분하긴 하는데, 우선 MBTI는 그거를 이제 구별을 하지 않는 하에서 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MBTI는 우리의 그 퍼스널리티를 제대로 설명을 하는가라는 질문일 수도 있고, 정확히 설명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일 수도 있고, MBTI라는 방식이 어떤 과학적인 방법론을 따르는 거냐라고도 읽힐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질문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좀 참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오는 게, 뭐 MBTI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행동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보고 뭐 어떻게 쪽집게 같이 맞추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사실 쪽집게라기보다는 대체적인 성향을 이렇게 맞추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MBTI는 과학이야 라고 이렇게 뭐 놀라서 외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강한 감정을 나타내는 게 보통 감탄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명령문이 있죠. 뭔가를 명령할 때 공부해라, 논리학을 공부해라, 뭐 MBTI를 믿지 마라, 뭐 제가 믿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질문에 따라서는 그 과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약간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좀 후천적인 성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MBTI가 마이어 브릭스라고 하는, 브릭스가 딸이고 마이어가 이제 엄마인 것 같은데, 학위를 받지 않은 그 1800년도 후반인가요? 그때 그 이분들이 그 여성 심리학자로서 칼 융의 이론을
조금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그 칼융의 이론을 발전시켰다고도 할 수 있냐? 이것도 심리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물론 융의 이론을 이제 심리학으로 포섭 그 과학의 영역에서의 심리학으로 포섭 안 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지만 뭐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것 외에도 학술적으로는 그게 가치가 없다 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주제로 있긴 하더라고요. 뭐 MBTI가 퍼스널리티를 제대로 설명하는 거냐 아니냐 그런 주제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인데 자꾸 딴 얘기를 많이 하네요. 어쨌든 그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들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뭔가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청하는 그런 종류의 문장이 이제 명령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학 공부해라, MBTI 믿지 마라, 혹은 뭐 MBTI를 믿어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평서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죠. 사실을 전달할 때 어떤 사실을 웬만해서는 보통은 이제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고 평서문이라고도 하지만 주장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네 가지 종류를 했잖아요. 의문문을 했고, 그 다음에 감탄문을 했고, 그리고 명령문이라는 거를 봤죠.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평서문인데, 이 세 가지 종류의 문장과 평서문을 비교를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뭐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문장들은 참이거나 거짓일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평서문은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논리학을 공부해라, MBTI 믿지 마라 이런 말들이 참이거나 거짓이라고 좀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뭔가를 하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명령문은 참이거나 거짓이 될 수 없다라고 많이 여기고요. 하지만 평서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장문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평서문이 뭐 영어로는 이제 declarative sentence, declarative라는 게 어떤 주장적인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또 assertive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이거 이외에 평서문이라고 할 때는 statement라는 표현을 또 써요. 그 sentence가 있다면 statement가 있는데 sentence는 여기 말하는 문장이죠. 문장에는 이런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거고 statement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을 전달할 때 보통 statement, 그래서 뭐 진술이라고도 하거든요. 진술이나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언명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언명이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뭐 스테이트먼트 하면서 평서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다른 의미로 여겨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통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평서문만이 이제 참 혹은 거짓 값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논리학을 공부한다. 이게 참이거나 거짓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공부하고 있으니까 참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될 테고 MBTI는 과학이다. 논의의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 그게 참이거나 거짓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MBTI를 믿지 마라는 참도 거짓도 될 수가 없는 그런 진리값, 그 참 거짓 값이라는 거를 보통 truth가 참이잖아요. 근데 이걸 진리로 번역을 하거든요. 참이거나 거짓 값이 되는 거, value는 값이죠. 그래서 이거를 번역어로 사용하는 게 진리 값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이거나 거짓일 때 앞으로는 이제 진리 값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되게 진리가 어떤 거창한 거를 말하는 것 같기 때문에 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논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MBTI를 믿지 마라 라는 이 표현이 진리값을 가질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층위와 MBTI는 과학이다가 어떤 논의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참이거나 거짓이라고 이제 주장조차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는 참이거나 거짓이라고 주장은 할 수가 있는 주장문이 될 텐데 MBTI를 믿지 마라 이런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MBTI가 거짓이야 라는 거를 전달하는 그런 종류의 문장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감탄문 같은 경우에도 MBTI는 과학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어떤 감정을 전달하는 걸로 여겨질 수가 있죠. 그거는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 감정을 표출하는 걸로 여기기 때문에 참거짓이 될 수 없다고 여기는 거고 그 감정을 전달하는 그 자체가 또 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도 약간 구별을 하긴 합니다.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MBTI가 과학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MBTI에 대한 나는 큰 호감을 가지고 있어 라고 평서문으로 말을 하는 것과, 감탄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야 우와 하는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에 대한 참거짓을 전달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고,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죠. 뭐 MBTI는 과학이야? 라고 묻는 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오히려 묻는 거기 때문에 참거짓이 될 수 없다고 여기는 게 더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실 거는 평서문만이 참과 거짓을 가진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음 시간에 뭐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데서 저한테 한번 질문을 다시 하셔도 그거는 괜찮은 거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이 부분 평서문만이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들은 시험 준비하실 때는 약간 외우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평서문만이 참이거나 거짓일 수가 있다. 이까지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간단한 연습 문제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 동영상이니까 여기서 멈춤하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답을 바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멈춤하시고 확인하셨다 생각하고 바로 답을 알려드리죠. 1번 커피 드실래요는 의문문이죠. 그리고 펭수보다 벨리곰이 더 귀엽다. 이거는 뭐 참거짓 되니까 평서문. 그래서 평서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이게 참일 수 있냐 거짓일 수 있냐, 참이라는 어떤 주장으로 여길 수 있냐 거짓이라는 주장으로 여길 수 있냐, 그거를 판단 기준으로 여기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 생일에 펭귄 인형을 선물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명령문에 가깝겠죠. 명령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 고양이에게 나를 간특히 해달라고 말해 라는 것도 명령문이 되겠네요. 감탄문이 없는데 뭐 감탄문 아시니까 뭐 대박 이런 거 다 감탄문이죠. 그런 걸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연습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다음은 논증과 평서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논증이라는 거는 아까 어떤 전제와 결론이라고 불리는 말들의 묶음, 문장들의 묶음이라고 했는데, 모든 문장들이 다 논증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여기 전제나 결론이 될 수 있는 문장은 바로 평서문이다, 주장문이다. 이것들 평서문, 주장문 같은 것들이 이제 논증을 구성하는 문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한번 이 두 가지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한번 바라볼 텐데, 첫 번째 대화는 펭수야 밥을 먹었어? 다랑어 정식을 차려줬으니 여기 와서 밥을 먹어. 우리 함께 벨리곰이 차려준 스페셜 다랑어 정식 코스를 먹자라고 하는 대화가 하나가 있으면, 두 번째 대화는 펭수는 밥을 먹지 않았다. 뽀로로는 펭수에게 다랑어 정식을 차려주었으니 같이 먹자고 했다. 그러므로 펭수와 뽀로로는 벨리곰이 차려준 스페셜 다랑어 정식 코스 요리를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대화가 있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서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케이스의 기준을 보시면 이게 참이 될 수 있냐, 참인 주장이거나 거짓인 주장이 될 수 있냐, 그거를 한번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대화 1번을 보시면 펭수야 밥을 먹었어? 라고 하는 건 의문문이잖아요. 그리고 다랑아 정식을 차려뒀으니 여기 와서 밥 먹어. 이건 명령문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벨리곰이 차려준 스페셜 다랑아 정식 코스 요리를 먹자라고 하는 것도 권유문인데 명령어 쪽으로 좀 들어가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감탄문이 exclamation이 imperative sentence라고 보통 영어로 하는데, 임페러티브에 권유문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걸로 좀 여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화 1번을 보시면은 어떤 사실을 전달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말 그대로 다이얼로그죠. 이건 대화라고 하는 거고, 어떤 참인 사실을 어떻게 판단하기 위해서 제시를 하는 그런 말묶음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보통 논증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죠. 이 경우에는 논증이라고는 보통 얘기를 하지 않고, 대화 2번 같은 경우에는 펭수는 밥을 먹지 않았다. 이거는 밥을 먹지 않은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뽀로로는 펭수에게 다랑어 정식을 차려주었으니 같이 먹자고 했다. 이것도 뭐 어떤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것 같죠. 그러므로 펭수와 뽀로로는 벨리곰이 차려준 스페셜 다랑어 정식 코스 요리를 함께 먹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거지만 이러한 사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방향에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 문장들은 전부 다 어떤 사실을 전달해주는 그런 종류의 문장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이런 거를
논증이라고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논증이다 라고 하는데, 대화 1과 대화 2의 그 차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을 전달하느냐 참을 전달하느냐 라고 하는 데서 좀 차이가 있다고 여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증이라는 거는 역사적으로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진리라는 거, 그런 거를 파악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특히 힐랍 시대에 가면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 이전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추구를 했다는 거는 뭐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데아라고 했죠. 뭐 아이데이아, 뭐 이데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신적인 영역에 있는 어떤 진리를 파악하는 그런 방식으로 뭐 철학이나 논증 뭐 이런 거를 좀 사용을 했던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서양 철학 쪽으로 가면은 대화편이라고 해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진리를 찾아가려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대화가 이런 종류의 대화가 아니라, 물론 질문도 하겠죠. 거기서는 질문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사실을 전달하는 이런 평서문으로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방식이 제시가 돼 있는 거고, 아시아권으로 오더라도 이제 공자님 같은 경우에도 뭐 자활하면서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다 논증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조선시대로 가서 이제 훈민정음 같은 경우에 봐도 중국과 우리나라 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한글을 창제를 했다, 그러니까 써라. 물론 써라는 명령이긴 한데, 그런 시대에 왕의 말은 보통 신의 말 비슷하게 무조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명령조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좀 나중에 예시가 있으니까 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논증이 역사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해왔고, 그런 논증을 구성하는 문장들은 보통 사실을 전달하는 문장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논증을 구성하는 문장들은 평서문이 사용된다. 그래서 그 기준은 이게 참일 수 있느냐 거짓일 수 있느냐, 그거를 판단하시면 된다라고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뭐 논증이 좀 다른 형식도 있지 않을까요 하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그 질의응답 시간에, 다음 주 질의응답 시간에 한번 해주시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요약을 해드릴 부분은, 시험을 준비를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 의문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우리가 하면 되고, 시험 준비하실 때는 이거를 그냥 약속이라고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서문만이 참 혹은 거짓일 수 있다. 물론 약속이라고 적어놨지만 일반적으로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평서문만이 논증을 구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논증의 역할 자체가 사실이라는 참을 파악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뭐 수학으로 가면은 증명이라는 것도 좀 좁은 의미의 논증으로 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증명론이라는 영역으로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증명도 수학적인 사실을 판단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연습 문제 여기서 멈춤하시고 논증의 전제나 결론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셔서 한번 답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하셨다 생각하고 바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논증의 전제나 결론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라고 묻는 거는 이게 평서문이냐를 묻는 거죠. 평서문인지 이거를 판단하시면 되겠죠. 현재 한국의 왕이라는 거는 문장이 아니잖아요. 문장이 아니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고, 펭수가 귀여워 라고 하는 거 의문문이니까 안 되고, 벨리곰은 귀엽다, 이건 평서문이니까 되는 거겠죠. 이 문장은 거짓이다. 조금 이상하죠. 그 거짓말장의 역설의 문장인데, 이거는 참으로 여기면 거짓이 되고, 거짓으로 여기면 또 참이 되고, 그래서 참거짓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하지만 이 형식상으로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는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보통은 평서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도 좀 너무 이상하다라고 하시면은 질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시험에는 뭐 이런 예시로 제가 뭐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쉬운 수준이기도 하고, 논란이 되는 거는 정량 평가가 좀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가볍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연습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다음 표현 및 문장들의 묶음이 논증일 수 있는지 판단하시오. 이것도 뭐 멈춤하시고, 항상 연습 문제 푸실 때는 멈춤하시고 풀어보시고 답을 확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수업 따라오시면 더 좋겠죠. 1, 2, 3번이 논증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봐라 이거잖아요. 한번 보시면은, 벨리곰은 내가 싫다고 하지, 의문문이죠. 의문문이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산책 가자고 하면 안 가는데 내가 가자고 하면 가잖아 라고 말을 하는데 의문문이 들어가니까 이건 아닌 거고, 만약에 벨리곰은 내가 싫었다. 왜냐하면 내가 산책 가자고 하면 안 가는데 네가 가자고 하면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또 뭐 논증이 되겠죠. 그렇게 문장 종류에 따라서 논증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이가 있다 라는 걸 알아주시고, 2번 한번 보시면은 이게 훈민정음에 나오는 건데 평서문 형식으로 제가 좀 고쳐놓은 걸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거의 뭐 번역된 원문이 그대로네요. 내가 이를 불쌍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다. 바꾼 거네요, 제가. 그러므로 이 글자를 사용하여 백성들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훈민정음 원문에 보면은 이게 좀 명령어처럼 돼 있거든요. 그 훈민정음 자기가 창제한 글자를 사용해가지고 뭐 이롭게 하도록 하여라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은 논증이라고 여길 수가 있는지 좀 약간 명령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렵게 여길 수가 있지만, 이게 이 부분은 사실 좀 토론 영역으로 좀 넘어가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평서문 형식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거고요. 근데 훈민정음을 그대로 읽으시면은 이게 논증인지 아니면은 논증이 안 되는지 좀 애매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상 언어에서 우리가 쓰는 그 방식은 실제로 그 논증이라고 바로 여기기에 힘든 좀 어감상의 차이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게 논증인지 아닌지 구별이 확실하게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다만 여기에서의 예시는 제가 지금 뭐 잘못 적은 게 아니라면 평서문 형식으로 지금 적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서문으로만 구성이 돼 있으니까 논증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고, 3번은 산은 산, 물은 물, 따라서 일체 유심조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겠네요. 일체 유심조.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자어죠. 산은 문장이고 물은 또 문장이죠. 물론 이게 애매한 그 성철 스님이 하신 되게 애매한 말이기는 한데 둘 다 참 거짓으로 여길 수 있는 문장이고, 따라서 일체 유심조 뭐 뜻이 마음이 일체는 마음에 따라서 뭐 변한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뭐 삶의 방식이라든가 어떤 판단이 변한다. 뭐 그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문장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당연히 논증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일체 유심조가 문장이 아니고 그냥 단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또 논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평서문이 되냐 안 되냐 그거에 따라서 판단이 갈린다. 이건 토론 문제라고 해야 되겠네요. 뭐 정확한 답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 책에 없는 겁니다. 슬라이드에 바로 나오는 거고 답은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판단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책으로 넘어가는데요. 추론, 전제, 결론인데 되도록이면은 추론보다는 이제 논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테고, 추론이라는 표현은 이제 추론 규칙을 사용할 때 추론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래서 이제 논증의 그 형식을 알게 됐는데, 논증이라는 거는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말묶음이고, 여기에 이제 추론 규칙이 포함이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만일 허난설원이 아이를 낳았다면 허난설원은 여자다. 따라서 허난설원은 아이를 낳았다. 따라서 허난설원은 여자다. 보시면 전제가 두 가지가 있고 따라서 다음에 결론이 이렇게 있죠. 책에서 보시는 대로 하면은 전제와 결론을 이제 구별하는 내용이 책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구별하는 방식이 이제 따라서라는 표현을 찾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외에도 그러므로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므로 간혹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나올 거고 뭐 다른 표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보통 이 명칭은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보통 결론을 알려준다, 결론을 지시한다 라고 해서 결론 시사 표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시사 표현. 그런 거 이외에도 따라서는 지금 결론을 알려주잖아요. 결론을 알려주는데 아까 보신 것과 같이 뭐 예를 들어서 허난설원은 여자다. 만일 허난설원이 아이를 낳았다면 허난설원은 여자이다. 따라서 허난설원은 여자이다. 왜냐하면 허난설원은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약에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왜냐하면 따라서는 결론을 알려줬는데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은 어떤 근거나 이유를 알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이라는 거는 왜냐하면이나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따라서 말고 왜냐하면 뭐뭇을 이유로 뭐뭇을 근거로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유를 알려주는 표현 그런 표현들을 보통 이유 시사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유 시사 표현. 그래서 이유를 알려주는 이런 표현 혹은 결론을 알려주는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전부 다 이제 논증 시사 표현이라고 하는데 논증 시사 표현이 있으면은 논증이다라고 보통 좀 간략하게는 많이 생각을 해요. 뭐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이 아니라 지지난 학기 제가 뭐 자주 사용을 했는데 시험은 안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지는 마시고요.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므로나 그래서 따라서 이런 표현이 없더라도 왜냐하면 이유로 뭐 이런 표현이 없더라도 논증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근데 좀 어떤 경우에는 이게 논증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힘든 그런 케이스에는 이런 표현이 있으면은 보통 논증이라고 여기면 좀 편하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고요. 다만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 해서 다 논증은 아니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고 이 수업에서는 이것도 너무 쉬워서 시험은 안 나올 텐데 따라서 다음에 보통 결론이 나온다. 그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논증이라는 거는 이것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말묶음이다. 그걸 알아주시고 전제 결론만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논거와 논지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이유, 근거와 결론이 아니라 주장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표현으로 쓰는데 굳이 따지자면 내용이 그 의미가 조금씩은 다 다를 겁니다. 다를 텐데 그 전제나 논거나 근거 이유는 거의 뭐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론이나 논지나 주장도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증은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말묶음 혹은 논거나 논지로 이루어진 말묶음 혹은 근거나 주장, 이유나 주장으로 이루어진 말묶음이 논증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아시면 되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논증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이 문제 하나의 중요한 문제 유형이기도 하거든요. 잘리네. 뜻이 같다라고 하는 거, 뜻이 같다는 표현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 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 뭐 이런 의미로 보통 얘기가 되죠. 총각과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같은 뜻으로 이렇게 여기는데 예를 들어서 벨리곰은 총각이다. 라는 문장이 있고 벨리곰은 결혼하지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벨리곰이 잘 모르겠네요. 남자이다. 이 두 가지 문장이 있다고 할 때 이거를 기억이라고 하고 이걸 니은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기억이 참이다. 벨리곰이 남자고 결혼하지 않은 그 사람이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남자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게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 이 문장이 거짓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만약에 총각과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동일한 의미다. 같은 의미다. 라고 한다면은 총각과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기억이 참이면 니은도 참이 되어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벨리곰이 알고 보니까 여자였어요. 그 여성이었어요. 그러면은 총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럼 기억은 이제 거짓이 될 테고 이게 거짓이 된다면 벨리곰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가 아니니까 또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벨리곰은 총각이다, 벨리곰은 결혼하지 않는 남자다는 뜻이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 말하는 뜻을 보통 센스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하거든요. 센스. 근데 총각이라는 것과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 표현도 다르고 약간의 그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 문장의 의미라는 게 센스라는 것도 있고 좀 구성적으로 좀 나뉘는 것도 있거든요. 뭐 톤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깊게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가장 거칠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두 문장의 뜻이 같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 문장 하나가 기억과 니은의 문장의 뜻이 같다는 거는 이 문장이 참일 때 이거 참이고 이게 거짓일 때 이게 거짓이다. 그러니까 뜻이 같은데 기억과 니은의 문장의 뜻이 같은데 이게 참이면서 이게 거짓인 그런 케이스는 생각하기가 힘들다. 그 부분은 좀 부정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뭐 부정하고 싶으시면은 질문을 한번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는데 지금까지 저도 못 찾았고 그런 의미에서 좀 넓은 의미에서 거친 의미에서 어떤 두 문장의 뜻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참이면 요것도 참이다. 그리고 이게 거짓이면은 요것도 거짓이다. 그런 케이스로 뜻이 같다고 하는 겁니다. 뜻이 같다라는 이 부분은
시험 문제도 계속 나올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은 꼭 숙지를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참이다라는 표현인데, 참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X는 참이다. X가 지금 어떤 문장이거든요. 벨리곰은 총각이다라는 게 참이라면, 실제로 벨리곰이 이제 총각일 경우에 이걸 참이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많이 드는 예시 중에 하나가 눈은 하얗다라는 이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은 언제 참이 됐느냐라고 한다면, 실제로 눈이 하얄 때, 실제 우리 세계에 눈이 하얄 경우에 이 눈은 하얗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참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 문장이 표현하는 바, 실제 세상이 뭐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요 화살표 있죠? 화살표 요 기호는 뜻이 같다. 그거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A와 B의 뜻이 같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그거를 알아주시면 되겠고, 눈이다는 참이다는 실제 눈이 흰 경우,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쌍따옴표는 문장을 나타낼 때 많이 쓸 텐데, 우선 이 부분은 넘어가고 필요하면은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가지고. 그 다음은 이제 참다음은 거짓이다인데, X라는 문장, 그러니까 뭐 벨리곰은 총각이다 라는 문장이 만약에 참이다 라고 하면은, 벨리곰은 총각이다는 거짓이다 라는 말은, 벨리곰은 실제로 총각이라고 해서 이제 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벨리곰은 총각이다 라는 게 거짓이다 라는 그 문장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벨리곰이 여성이어가지고 벨리곰이 총각이다가 거짓이었어요. 그럼 벨리곰이 총각이다는 거짓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 그 문장은 이제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거짓이다라는 표현, 어떤 게 하나가 참이면 뭐 그 문장에 거짓이다라는 표현을 집어넣으면은 거짓이 되고, 그 문장이 거짓인 경우에 이 문장이 이제 거짓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참이 되는. 그래서 이걸 아까 진리값이라고 얘기했잖아요. truth value, truth가 진리고 value가 값이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이걸 번역해서 진리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값이 거짓이다가 들어가면 서로 이제 반대되는 진리값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게 되고요. 그리고 X라는 문장이 참일 때 거짓이다는 거짓이 되고, 근데 X가 거짓이다라는 문장에 거짓이다를 한 번 더 붙였을 경우, 거짓인 게 거짓이다 이렇게 되면은 참인 것이 거짓이 됐다가 다시 또 참이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X가 거짓이면은 거짓이다 문장은 참이 되고, 거짓이다에 또 거짓이다를 붙이면 또 이제 거짓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거짓이다는 거짓이다와 같은 뜻은 X가 거짓이 아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같지는 않은데, 우리 책에서는 거짓이다와 아니다 이거를 거의 같게, 뒤에 나중에 이제 모두와 몇몇,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후로 가면은 이게 완전히 같지 않다는 거를 그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다와 거짓이다, 보통 부정어라고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사용된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X가 거짓이다는 거짓이다에 거짓이다를 아니다로 바꾸면 X는 거짓이 아니다가 되고, 또 거짓을 아니다로 바꾸면 X가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X가 아닌 것이 아니다는 보통 X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문장, 벨리곰이 총각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벨리곰이 총각이다라는 말과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 거짓이다가 두 개 붙은 거, 아니다가 두 개 붙은 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거짓이다에 대한 얘기 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거나 이면인데, 책자에 보시면은 그 문장 바꾸게라는 표현을 쓰면서 문장 하나 바꾸게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개념을 넣으신 게 있거든요. 책자에 보시면은 두 자리 문장 바꾸게, 뭐 한 자리 문장 바꾸게 이런 식으로 좀 적으시는 게 있는데, 이 개념은 사실 일반적으로 논리학에서는 안 쓰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항 연결사, 일항 연결사 그거를 이렇게 번역을 하신, 순우리말로 이렇게 적으신 것 같은데 약간 혼동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논리 연결사로만 얘기를 할게요. 그 개념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 개념 쓰면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나 이면이라는 거는 논리 연결사라고 하겠습니다. 그 연결사라고 하는 게 두 문장,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 사이에 이고가 들어가거나 이거나가 들어가거나 이면이 들어가가지고 이 두 문장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로지컬 커넥티브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정어 아까 아니다라는 표현 있죠. A가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은 두 문장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뭐 연결을 시켜주지 않는 그런 부정 표현이긴 한데 이것도 보통 논리 연결사라고 얘기를 뭐 일반적으로는 합니다. 이고 이거나 이면 아니다. 니게이션이라고 부정어는 논리 연결사로 퉁쳐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책자에 나오는 개념은 원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시험에 안 나오고요. 앞으로도 안 쓸 거예요. 그것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나 이면이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두 문장의 사이에 들어가서 두 문장을 이제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순이는 착하고 이고 문장이 되는 거고, 착하거나 이거나 문장이 들어가는 거고, 착하다면 순이는 예쁘다라고 하는 건데, 전부 다 순이는 착하다, 순이는 예쁘다라는 동일한 문장들이지만 연결사에 따라서 그 의미가 지금 바뀌는 거를 아실 수가 있죠. 어떤 연결사가 들어가느냐. 그런 거를 우선 판단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그런 문장 있잖아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뭐 이런 명령문이긴 한데 평서문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떤 주체 S가 있어가지고 그 주체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도망갈 수 없다면 아니면 피할 수 없다면 그 사람 S는 그 상황을 즐겨야 된다라는 문장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뭐 군대 간다든가 해병대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해병대뿐만이 아니라 보통 군대 가시면은 남성분들은 좀 갔다 오신 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많을 텐데 이거 외에도 언론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게 많이 하는 얘기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문장이 보통 많이 이해되는 그 방식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피할 수 없고 즐겨라 라는 식으로 많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면은 피할 수 없다면 이면이라는 표현 여기 다 다른 거죠. 이면이라는 표현에 당신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전제를 가지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은 피할 수 없고 즐겨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뭐 언론이나 일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이 두 가지로 보통 이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이 참이고 뭐 명령문이지만 아까 평서문처럼 좀 생각을 해주세요. 당신이 피할 수 없다 그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 상황을 즐겨야 된다라는 문장이 참이고 당신은 그 상황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 상황을 즐겨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걸로 보통 이해를 많이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당신은 그 상황을 피할 수 없으니까 당신은 그 상황을 즐겨야 된다. 이렇게 이고 문장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이 말하고 있는 바는 이것만 우선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이면 문장이라고 조건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경우에만 그 사람이 즐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 만약에 끌려갔다. 한 번 끌려갔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이 두 번째 전제가 또 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망했으니까 그냥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가 나는 피할 수 없으니까 즐겨야겠네 라는 식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고 나는 피할 수가 없고 이게 사실이 되는 거죠. 즐겨야겠네 뭐 이렇게 이해는 될 수가 있는데 그냥 문장상으로만 보면은 이면이라는 문장 조건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군대 갔는데 그 뭐 조교가 피할 수 없다면 즐겨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거기에서 집에 갈래요 해서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다면 그냥 뭐 즐길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개그맨 박명수 씨가 그때 얘기를 했던 건데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즐기기 싫다면 피해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이제 즐길 필요가 없다면 평서문으로 좀 제대로 고치면 이렇게 되겠죠. 뭐 피해라라고 하면 안 되고 뭐 당신은 피해도 된다 뭐 그런 평서문이 될 텐데 평서문 형식으로 이면 문장을 만들면 요거하고 요게 이제 동치 문장이 되거든요. 동치 문장이라는 거는 뜻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이면 요게 참이 되고 이게 거짓이면 요것도 거짓이 되고 그런 문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즐기기 싫어 라고 한다면 그냥 피하면 되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논리 연결사가 뭐가 지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런 문장도 분명 이면이 들어가는 데에도 이런 가정을 하나 추가를 한다든가 그런 전제를 아니면은 의미상으로는 이런 걸로 이해를 한다든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다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고, 이거나 이면 이 표현 하나에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의 참, 거짓 값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이 전부 다 같은 뜻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